이 사람은 아야바입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 수나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학교로 나섰고 제 시간에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다행히도 성공했습니다. 그는 최근 여름 방학 후 가까운 친구를 만나 함께 수업에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모든 학생들은 좌석 배치가 변경되었고 아야바는 희나 옆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어 보였고 아야바를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야바에 따르면 희나는 몇 달 전에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좀처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차갑고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지우개를 떨어뜨렸을 때 아야바가 그것을 주워주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라서 그녀는 당황하며 지우개를 잡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아야바가 그녀를 잡아주었고 그녀는 더 부끄러워졌지만 선생님은 둘 다 집중하라고 말했다. 쉬는 시간에 아야바는 친구 2명과 함께 농구를 했다. 그들은 희나가 왜 아야바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농구에 집중하느라 친구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아야바의 키 큰 친구가 희나에게 다가가 그녀가 계속 아야바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그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는 아야바를 매우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다. 둘 다 예전에 농구팀에서 함께 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부상을 당해서 병원 가까이에 있는 이 학교로 전학 오게 되었다. 아야바도 그와 함께 전학 왔기 때문에 그는 아야바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갑자기 희나는 바다에서 어떤 경고를 발견했다. 메카가 나타났고 안에 있던 파일럿에 따르면 그는 막 미래에서 왔다고 했다. 다행히도 그의 목표인 아야바도 이 시간대에 있었다. 그는 재빨리 땅으로 돌진했다. 그는 곧 희나가 설명할 틈도 없이 아야바의 학교에 도착했다. 아야바는 즉시 파일럿에게 총을 겨눠쥐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파일럿은 적외선으로 스캔하여 아야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추격했다. 가는 길에 아야바의 두 친구가 넘어졌지만 메카가 그들을 겨냥하지 않는 걸 보고 아야바는 자신이 목표라는 걸 알았고 앞서 달렸다. 파일럿은 메카의 자동 조준 기능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동으로 조준했지만 그의 실력은 기계보다도 못했다. 그는 아야바를 쫓아 계속했고 희나는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속력을 냈다. 아야바는 붐비는 주택가로 뛰어들었지만 파일럿은 침착하게 그를 쫓아가며 그곳에서 난동을 부렸다. 희나는 아야바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저장된 자신의 메카를 활성화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야바를 돕기 위해 밖에서 파일럿과 싸우기 위해 날아갔다. 아야바가 도망가려 할 때 희나는 그에게 함께 올라오라고 불렀다. 다른 파일럿은 희나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희나가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화가 났다. 그러고 나서 무기를 집어들고 앞으로 달려가 그녀의 팔 하나를 잘랐지만 희나는 여전히 다른 팔로 발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중요한 부위를 조준해 발사했고 그 결과 다른 파일럿이 쓰러졌다. 그녀는 그의 동력원을 파괴했다고 믿었다. 아야바가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녀는 자신과 다른 파일럿이 미래에서 왔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다른 파일럿이 그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기로 돌아왔다고 했다. 왜냐하면 미래의 아야바가 그녀에게 누군가가 분명히 과거의 자신을 죽이려 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희나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야바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도록 두고 떠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파일럿이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희나의 메카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와 아야바를 함께 데려가려고 자폭을 활성화했다. 그가 외부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조종석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여기에 오기 위해 사용한 시간 포털을 발견하고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가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게이트의 압력에 짓눌렸다. 그녀는 아야바에게 자신이 곧 미래로 갈 것이니 디오를 꼭 찾아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포털 속으로 사라졌고 아야바는 곧 미래에 도착했다. 그는 나중에 메카 안에서 깨어났고 라디오 통신을 들으면서 디오라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앞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야바의 로봇을 보고 꽤 놀랐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그는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들은 또한 희나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우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디오라는 젊은 남자가 아야바에게 다가와 함께 합체할 준비를 했다. 아야바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싸울 수 있었다. 팀의 대장은 이 순간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아야바와 디오가 합체하는 것을 허락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지휘팀은 그 후 도에게 연락해 아야바와 합체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해하고 아야바에게 전달했으며 그저 자신의 지시에만 따르라고 명확히 말했다. 아야바는 이에 따랐고 즉시 디오의 로봇과 함께 그의 로봇도 변형의 조짐을 보였다. 그 후 디오는 날아가 아야바와 함께 섰다. 디오가 먼저 돌격해 싸웠고 아야바가 그와 얼마나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야바는 점차 메커니즘과 메카를 조종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합체 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었다. 아야바는 로봇을 조종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들을 볼 수 있었다. 디오가 공중에서 적과 장난치기 시작했고 작전 지휘부는 아야바가 혼자서도 싸울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이 동기화는 양측에 영향을 미쳤고 아야바가 밀려났을 때 디오는 갑자기 뒤로 끌려갔다. 아야바는 일어나 싸울 수 있었고 혼자서도 날 수 있었다. 적이 그를 쫓아올 때 그는 교훈적인 이미지를 보았고 돌아서서 적을 반으로 베었다. 로봇이 폭발했고 동료의 죽음에 분노한 적들은 동기화된 쌍의 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기지는 디오의 그룹에게 추격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부사령관이 아야바에 대해 어떻게 할지 사령관에게 물었고 그는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우선사항은 이 기지를 떠나는 것이었다. 기지는 크게 손상되었다. 이 시점에서 아야바는 매우 피곤했고 디오는 이를 이해했기 때문에 동기화를 해제했다. 아야바는 날개를 잃었지만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이 아야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조종석을 열어야 할지 몰랐지만 디오가 열고 그에게 총을 겨누며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사령관은 상부에 곧 기지를 떠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아야바를 포함해 이 기지에서의 실험에 대한 모든 것을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으며 지금이 2088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자유연합의 동맹국이었고 작년부터 자유연합은 연방공화국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디오가 맞는지 물었지만 디오는 서로 아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디오는 자신이 70년 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 후 지휘관은 1등항에서와 디오에게 회의를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야바는 희나의 머리핀을 꺼내서 디오에게 뭔가를 떠올리게 하려 했지만 디오는 희나가 누군지 몰랐다. 아야바가 70년 전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지휘관은 회의적이었지만 이 시대엔 시간여행이 그리 이상하지 않았다. 어쨌든 아야바가 그들을 돕기 위해 싸운 만큼 일시적으로 그를 배에 두기로 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그를 구금하지 않기로 했다. 디오는 아야바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둘의 호환성은 매우 높았다. 아야바는 자신의 물건들을 돌려받았고 소녀와 그녀의 남동생이 그에게 배에서 문 여는 방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었다. 이곳은 매우 넓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동을 제한해야 했다. 배가 출발하려고 해서 나머지 2명은 먼저 떠났다. 아야바는 희나가 그를 여기 데려온 것이 잘못이라고 느꼈다. 디오는 그를 전혀 반기지 않는 것 같았다. 그 후 배는 정식으로 흔들리며 출발했다. 한편 바다에서는 공화국 측 적군이 다시 연방의 배를 공격하기 위해 이전 부대를 파견했고 연방 측은 아직도 피해를 입은 기지에서 출발하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 21세기 전반의 인간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발견했다. 이 에너지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새로운 에너지원의 소유로 공화국은 급속히 성장하여 대륙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대립하는 국가들은 연합을 형성하고 공화국에 맞서기 위해 자유연방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커져가는 공화국에 대한 지속적인 열세는 연방이 새로운 카드를 마련하도록 강요했는데 그것이 동기화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그들이 공화국과 동등하게 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동기화 메커니즘은 예상치 못한 실패에 여러 번 부딪혔고, 그로 인해 전체 프로젝트는 무너지고 중단되었다. 그리고 1년 전, 전투가 재개되었을 때 이 연구는 계속되었지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소녀 마유가 당신에게 이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는 졸음에 빠져 그녀를 매우 화나게 하며 소리쳤다. 사령관이 마유에게 아야바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 이유는 그가 여전히 당신의 힘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아야바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아야바는 정말 피곤해서 잠들었기 때문에 마유에게 사과하러 가야 했어. 학교에 있을 때 갑자기 공격을 당했고 여기로 끌려와 동기화를 하면서 싸웠어. 그는 희나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마유는 그가 어떤 희나를 말하는지 몰랐고 그가 과거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며 마음을 여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마유는 아야바를 그가 아까 조종했던 메카로 데려갔어. 그는 그 메카가 희나와 함께 온 메카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 마유는 이것이 특정 파일럿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유일한 메카라서 두 번째는 없다고 설명했어. 그래서 다음에 그걸 사용하면 스큐와 더 잘 동기화될 거라고 했어. 아야바는 자신이 여전히 그걸 사용해야 할 줄 몰랐고 마유는 왜 사령관이 그녀에게 이 로봇을 수정하라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디오가 지나가다가 마유에게 아야바를 돌아다니게 내버려둔 것을 꾸짖었어. 그는 군인이 아니었고 여기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야바를 강제로 하지는 못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 마유는 아야바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자신과 디오가 도망쳤지만 아야바는 자신의 방이 어디인지 몰랐다. 주함은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최소 3에서 5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싸우러 나가서 주함을 위한 시간을 벌어야 했다. 적이 겨우 3사람일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디오와 2명이 전투에 나섰다. 그러나 엔지니어는 아야바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잠시 적과 춤추듯 시간을 보내던 중 디오의 팀 엔진이 준비되었고 그들은 소환되었다. 적도 적극적으로 후퇴하여 모두가 이번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포탄이 주요 함선의 후방 스러스터를 맞춰 손상시켰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공화국의 고위 사령관 엘프리드였다. 그는 함선의 날개에 또 한 발을 발사했다. 사령관은 오늘의 불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부선장은 디오의 그룹에게 엘프리드를 막으라고 했지만 이전에 만났던 세적이 돌아오지 않았고 다시 싸우러 왔다. 디오는 엘프리드를 처리하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동기화로 인해 디오가 변신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수석 엔지니어는 아래에 바다가 있는지 아야바에게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생존을 위해 수영해야 했다. 하지만 사령관이 호출하며 수석 엔지니어와 아야바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했다. 한편 디오는 엘프리데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싸우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는 대신 다른 누군가가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희나였다. 그녀는 공화국의 군인이자 공화국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는 강력한 근접 전투 파일럿이었다. 그녀는 디오를 다른 사람들과 고립시켰고 모두가 엘프리데가 디오를 공화국에 넘기려고 한다고 걱정했다. 이 순간 수석 엔지니어가 아야바가 전투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사령관은 민간인인 그를 전투에 끌어들여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야바는 전투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며 그를 탓하지 않았다. 또 다른 메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엘프리데는 희나에게 디오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디오가 갑자기 몸을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아야바와 동기화하려고 하고 있었다. 둘 다 서로 동기화했고 성공적으로 변신했다. 디오는 희나를 아야바에게 맡기고 엘프리데를 쫓기 위해 날아갔다. 그는 자신의 캐논을 충전하고 디오를 겨냥했지만 디오는 2번의 연속 공격을 피했고 엘프리데는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희나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야바가 그녀를 막았다. 디오의 동기화가 엘프리데의 계획을 망쳤다. 적 하나가 디오를 겨냥하려 했지만 그는 적의 뒤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다. 적들은 서로 도우며 태각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희나는 아야바와 계속 싸웠지만 한 번 베어 조종석이 드러났다. 아야바는 희나인 것을 알아차리고 강제로 동기화를 멈추었고
이는 듀오에게 영향을 미쳤다. 아야바는 희나를 데리러 가기 위해 자신의 콕핏을 열었지만 희나는 의식을 되찾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희나의 동료가 아야바를 공격하려 했지만 콜라드가 그를 막아섰고 희나를 데려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되 무모하게 굴지 말라고 경고했다. 결국 아야바는 희나가 그에게 총을 쏘는 상황에서도 다시 콕핏으로 돌아갔다. 그 후 적이 희나를 데려가기 위해 돌진했고 엘프리데가 쏜 총알이 콜라드에게 명중했다. 그들은 결국 성공적으로 퇴각했다. 콜레드가 다치지 않았지만 아야바 측도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귀환 후 아야바는 전투 중 적과 대화를 하기 위해 콕핏을 열어 콜레드의 목숨을 잃게 할 뻔했다고 추궁받았습니다. 듀오에게는 희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신경 쓰는 것은 적군과 아군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는 아야바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야바 덕분에 전 함선이 보급기지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야바는 콜레드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콜레드는 그가 2번이나 자신들을 구해줬다며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편 공화국은 희나의 이름이 연방 측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그녀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측도 비슷한 의심을 했고 일부는 아야바가 공화국 출신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지휘관은 당분간 아야바를 감시하며 보류 상태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착륙해 연료를 보충했던 곳은 사실 아야바가 살던 곳이라 그는 마유에게 그 지역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가 살았던 집이 있던 곳으로 갔지만 재개발을 위해 모두 철거되어 있었다. 그는 여동생을 찾아볼까 생각했지만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88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두었다. 마유도 조사해 보려 했지만 아무런 정보를 찾지 못했고 둘은 아야바의 옛 학교로 갔지만 그곳도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그는 옛 농구장으로 가서 희나를 떠올렸다. 아야바는 마유에게 공화국의 입장을 물었고 다시 한번 희나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근 전투에서 그가 목격되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 전쟁 중이라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유와 함께 다시 배로 돌아왔지만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아 싸움을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마유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비난하지 않고 구세주로 보았다. 모두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그는 여전히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휘관을 만나고 그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희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종사가 되기로 했다. 지휘관은 그녀가 그를 가차없이 대적하는 적으로 볼 수 있으니 확실히 하라고 원했다. 디오만이 유일하게 반대했다. 모두가 그가 로봇 조종을 계속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디오를 불편하게 했다. 그 후 그는 중위로 승진하여 이 사실을 콜라드에게 전하기 위해 갔다. 여기 있는 소녀, 베라가 그에게 다음번에는 동기화를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뇌와 디오의 뇌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그날 밤, 사령관은 아야바가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렇지 않았다면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쏴야 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출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근처 화물선이 공화국 병사들에게 공격당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들은 즉시 지원하러 갔고 마유는 아야바에게 동기화 시간이 6분밖에 없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디오가 명령에 따르는 듯 보였지만 아야바와 동기화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동기화는 양측이 서로를 신뢰해야만 성공할 수 있었다. 신뢰 부족으로 인해 과정은 실패했다. 그들은 평범하게 싸워야 했지만 디오는 공격당한 배의 문장이 자신의 가족의 거심을 알아차렸고 성급하게 돌진한 디오를 도와 가족을 구해야 했다. 아야바는 디오에게 연락해 가족을 지키는 것을 돕겠다고 말하며 잠시 동안 서로를 다시 신뢰하고 동기화하기로 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모든 적을 물리치고 디오의 가족 배에서 적의 배를 분리시켰다. 그 틈을 타서 지휘함이 적의 배를 바로 격추시켰다. 그 후 그들은 디오의 가족 배를 공항까지 호위했고 그는 즉시 가족을 만나러 달려갔다. 그는 여동생을 다시 만나 기뻤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야바는 여전히 디오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마유와 또 다른 사람, 야사카 중이가 그를 찾아왔다.
그들 둘은 아야바에게 말했다. 앞으로 자신들이 아야바의 훈련 담당자가 될 것이라고. 이때 지휘관은 많은 서류 작업과 절차를 처리해야 해서 매우 지쳐 있었다. 그는 부선장에게 그들의 두 장기 카드에 대해 물었고, 가족 문제로 인해 훈련하러 간 디오와 배의 전통에 따라 훈련을 받기 위해 보내진 아야바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야사카의 브리핑을 들은 아야바는 모든 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느꼈고 떠나고 싶었지만 마유는 그를 붙잡았다. 이는 그를 투어에 데려가기 위한 변명 중 하나였다. 아야바는 배 주위,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고 주방과 다른 곳에서도 돕게 되었다. 한편 희나는 석방되었고 엘프리드는 그녀에게 행동으로 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라고 했다. 바이슨이라는 남자는 희나에게 매우 관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희나는 그를 단순한 동료로만 보았다. 배 청소에 지친 아야바는 이를 멈추었다. 갑자기 그는 디오의 여동생이 들어가려 하다가 군인들에게 저지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내려가서 물어보았고 그녀가 디오의 여동생 피오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디오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어제 아버지의 말 때문에 디오가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봐 걱정했다. 또한 일찍 떠날 용기도 없었다. 디오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두려웠다. 디오가 예전에 고향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했으나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고 그때 피오나의 다리가 다친 것이 밝혀졌다. 디오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가족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아야바는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배가 아픈 척하며 디오의 여동생과 하인들이 몰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은 곧바로 지휘실로 가서 디오의 위치를 물었으나 그곳에서는 아야바를 환영하는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를 청소시키려 했던 이유는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그를 떨어뜨려 놓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디오를 호출하여 그의 여동생과 이야기하기 위해 지휘실로 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갑자기 전투 경고가 나타났다. 바다의 연합군은 공화국에게 수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었으므로 지원을 제공해야 했다. 디오는 여동생과 대화를 마치기 위해 만나고 그녀는 그에게 잘못이 없다고 용서하며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말했다. 디오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들이 출발하려는 찰나 적군이 도착하여 그들을 차단했다. 엘프리데가 이끄는 적군 때문에 그들은 계획을 변경하여 먼저 이 기지에서 싸운 후 지원을 가야 했다. 아야바는 다시 한번 희나를 만났다. 그들은 디오가 동기화를 통해 전세를 뒤집어야 했지만 그들의 위치가 꽤 멀어 지휘선은 전투 구역에서 후퇴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적 함선에 둘러싸여 있었고 도망칠 길이 없었다. 선장은 함선을 가지고 탈출하기 위해 기지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때 아야바가 반격을 하지 않고 있어서 희나가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디오가 구하러 와야 했다. 디오는 희나와 교전 중인 아야바에게 그만두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기지에서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동기화 형태를 사용해 가속해야 했다. 둘은 지휘함 앞쪽으로 돌진의 방패를 형성하여 함선이 가속할 수 있게 했다. 적이 아무리 많이 공격해도 그들의 공격은 빗나갔다. 그들은 함선의 대포가 충전되어 적 지휘함을 향해 발사할 시간을 벌었다. 공화국 사령관은 필사적으로 반격했지만 지휘함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자 거의 오줌을 지릴 뻔했다. 하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연방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전력을 보존했다. 함선으로 돌아온 뒤 모두가 한숨 돌릴 수 있었고 디오는 아야바가 자신과 여동생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간신히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의 일부가 몰래 동기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주로 디오와 아야바 덕분이었다. 따라서 곧 아야바와 디오, 그리고 그들의 메카를 관찰하기 위해 조사단이 오기로 했다. 사령관은 부사령관과 몇몇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홍보 영상에서 수영복을 입으라고 했다. 바로 그때 여객선이 도착했다. 아야바는 다가오는 홍보팀에 대해 들었고 전쟁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동기화 메커니즘에 대한 더 많은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홍보팀이 들어왔을 때 두 대의 메카와 그 파일럿들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로 디오를 촬영하러 왔기 때문에 아야바는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디오와 함께 광고를 촬영하기 위해 프롬이라는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프롬은 아야바에게 인사를 하고 광고 촬영 중 그의 메카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고팀은 명령실로 이동했고 부관은 그들에게 출입 금지된 기밀 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롬은 부관에게 아첨을 퍼부으며 자신의 말재주를 뽐내려 했지만 그녀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유와 그녀의 친구 로즈는 광고팀의 남자들을 구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로즈는 프롬을 보자마자 바로 남자에게 빠진 모드로 전환하며 광고팀 전원을 이끌고 함선을 안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디오가 조용히 떠났기 때문에 아야바는 그를 쫓아가서 그가 프롬을 아는지 물어봐야 했다. 그는 그를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훈련 학교에 다녔기 때문이다. 프롬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군인에게 필요 없다고 믿는 디오와는 완전히 반대였다. 하지만 아야바는 프롬이 나쁘지 않은 외모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냥 디오는 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알프리드는 상사에게 몇 가지를 보고했고 그들은 그가 향후 임무에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다. 반면에 희나는 아야바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야바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팀원은 나중에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사슴 관찰을 하러 갔다. 연합으로 돌아가서 로즈는 상업 광고를 위해 매크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작업 중 방해받는 것을 귀찮아하는 수석 엔지니어와 인터뷰를 하러 갔다. 그들은 나중에 부엌으로 내려가서 탑승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 문의했다. 셰프는 자신의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며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음식을 먹을 특권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수영복 광고 세그먼트는 피할 수 없었지만 부선장이 베라와 마유에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맡겼다. 한편 공화국은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연합의 동기화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공화국 전함은 연합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다른 쪽에서 프롬과 디오는 서로 동기화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받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디오의 동기화 파형이 이전과는 다르게 치우치기 시작했다. 이전에 디오와 프롬은 동기화에 대한 호환 가능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로 인해 맞지 않았다. 따라서 베라는 그들이 광고를 위해 동기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야바가 호출되었고 테스트 후 그의 파형이 놀랍게도 프롬의 파형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치우침이 거의 제로였기 때문에 그들이 광고 촬영을 담당하게 되었고 편집팀은 아야바의 이미지를 대체하기 위해 디오의 이미지를 삽입할 것이다. 그들은 메카로 가서 이륙을 시작했다. 디오는 함께 비행하고 촬영하기 위해 보조 로봇에 들어가야 했다. 디오, 디아이오는 아야바, 아야버, 가 모든 주목을 빼앗아 가고 있어서 꽤 좌절한 듯 보였지만 그를 더 짜증나게 한 것은 아야바가 자신과 동기화할 수 있었고 프롬과 첫 시도에서 완벽한 동기화 점수를 얻었다는 점이었다. 프롬과 아야바는 동기화한 후 하늘을 날기 시작했고 디오는 씁쓸한 마음으로 촬영하며 함께 날았다. 지휘관은 아야바가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갑자기 이 순간 그들은 공화국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엘프리드, 엘프라잇의 부대와는 다른 분대였으며 엘프리드 팀보다 더 높은 명성을 얻기 위해 동기화된 쌍을 처치할 계획이었다. 프롬에 따르면 이들은 공화국의 엘리트 군인들이었고 임무에 대해 매우 진지했다. 남아있는 조종사들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해야 했다. 동기화가 처음인 아야바와 프롬은 함께 싸우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 서로 떨어지게 되었고 적은 떠다니는 지뢰를 잔뜩 흩뿌렸다. 아야바는 지뢰밭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았지만 디오는 아야바가 탈출하는 방향이 그의 팀원들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적이 아야바를 고립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디오는 그를 지원하기 위해 따라가야 했다. 아야바는 이제 적 지휘관의 총 앞에 서 있었지만 디오는 적들을 밀쳐내며 돌진의 주의를 끌어 지휘관이 사격을 놓치게 만들었다. 아야바의 그룹은 후퇴할 기회를 얻었고 형세가 흐트러진 적도 물러나기로 했다.
감독은 그 전투 장면이 자신의 광고에 완벽하다고 기뻐했다. 지휘관은 다른 그룹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야바는 나중에 드웨에게 도움을 주어 고마움을 전했다. 감독은 디오와 푸름에게 마지막 장면의 대본을 주기 위해 급히 다가와 바로 촬영했다. 광고 작업이 끝났고 적은 연합이 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적의 지휘관은 이제 알프리드가 왜 이쪽과 그렇게 힘들게 싸웠는지 이해했지만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라 확신했다. 촬영팀은 그 후 떠났고 아야바는 푸름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여전히 아쉬워했다. 놀랍게도 푸름은 남았다. 이제부터 그곳에서 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합은 공화국도 그들처럼 선전 광고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다음번에는 그들이 전력을 다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희나의 팀은 알프리드가 상부에 요청한 새 전함을 방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공화국의 정예부대는 연합의 함선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프리드의 새로운 전함이 다른 전장으로 가고 있으며 이 지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소식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프리드의 배가 지나가기 전에 연합 함선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연합 함선은 적의 탐지파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아래의 군도로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영원히 숨을 수는 없었고 엘리트 그룹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폭풍이 이 지역에 닥치기 전에 연합 함선을 먼저 찾아야 했다. 연합 함선은 이 폭풍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폭풍이 오면 그들은 메카를 배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합 함선이 도망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함선을 찾아 무찌러야 했다. 연합은 적이 수색을 시작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탐지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파 방해를 보냈다. 아야바는 왜 연합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지 궁금해했고 적은 수가 많고 그들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겨우 4명뿐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사실 5명이었다. 콜라드가 회복되어 전투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베라가 동기와 그룹의 3명과 사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엘리트 그룹은 연합을 탐지할 수 없어 매우 초조해했으며 지휘관은 360도 레이더를 배치했다. 이 레이더를 사용하면 먼저 위치가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연합 지휘관은 즉시 그들의 레이더 주파수를 방해했다. 베라는 이제 아야바에게 과거의 동기화 실험 중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기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화된 조종석을 설계해야 했다. 그녀는 또한 표준 뇌파 패턴을 만들고 그 표준 뇌파와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현재의 성공을 이뤘다. 그러나 아야바는 특별한 경우였다. 그는 이미 그들의 표준 뇌파와 호환되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그들이 훈련시킨 조종사와 거의 동기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조종사와 동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프럼과 디오라는 두 가지 주요 사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 그들의 뇌파는 원래의 표준 뇌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더 많이 동기화될수록 디오와 프럼은 아야바 이외의 누구와도 동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었다. 아야바와의 동기화는 양날의 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멈춘다면 디오와 프럼은 여전히 표준 뇌파 동기화로 돌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이 순간에 그들의 함선이 적에게 탐지되었지만 정의 부대의 함선은 아니었어요. 울프리드의 새로운 함선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의 부대에게 먹잇감을 남겨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울프리드는 희나에게 명예를 되찾기 위해 조금 더 참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의 사령관은 연합의 위치를 받자마자 울프리드 측에 돕지 말고 자신이 싸우는 걸 지켜보라고 말했어요. 연합 사령관은 적이 한꺼번에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여전히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라는 이제 3명 모두 이번에 누구와 짝을 이룰지 분명히 결정하기를 원했다. 3명 모두 동시에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결국 아야바와 디오는 서로를 가리켰고 푸름은 물러나기로 했다. 아야바는 디오에게 이 결정을 확실히 한 것이냐고 물었고 디오는 훈련 성과를 모두 버리더라도 아야바를 전투에서 홀로 두고 불확실한 푸름과 동기화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게다가 재훈련이 그들을 표준 뇌파로 되돌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상황을 만회할 방법이 있기를 바랐다. 양측은 전투에 돌입했고 지휘관은 적이 10개의 부대로 나뉘어 2개의 측면으로 나뉘었음을 알아차렸다. 동기화된 한 쌍은 한 측면을 처리하고 나머지 3명이 다른 측면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아야바 쪽에서는 적 지휘관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휘관과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을 기습했다. 둘은 서로 합류할 수밖에 없었지만 적 지휘관이 지뢰를 흩뿌려 탈출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유일한 탈출로는 그가 막아버렸다. 아야바와 디오는 아직 하나의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둘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모든 적을 꿰뚫는 화살로 변했다. 비라는 아야바와의 동기화가 양날의 검임에도 불구하고 디오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후 적 지휘관은 둘에게 급습당해 쓰러졌고 남은 적들은 머리 없는 뱀처럼 흩어졌다. 동기화가 해제된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알프리드는 그의 팀에게 전투에 참여할 것을 허락했다. 지휘관은 더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폭풍 속으로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모두가 호출되었고 알프리드도 폭풍 속으로 진격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원치 않았기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그들을 끈질기게 추격하기 위해 팀에서 이탈했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야바와 디오는 이미 배로 돌아왔지만 아야바가 들어가려던 순간 희나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싸움에 머물러야 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희나의 팀원들은 전진하려 했지만 연합군의 배에 밀려났고 곧 폭풍에 휩쓸려 둘 다 쓰러졌습니다. 아야바가 나중에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신이 메카에 있음을 알았지만 메카의 전력이 다해 통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메카에서 나와 보니 희나가 물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확인했고 그녀가 여전히 의식을 잃었으며 조종석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야바는 조종석을 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편 알프리드 쪽에서는 여성 감독관이 희나를 찾으러 사람들을 보내기보다는 엘리트팀 리더를 찾는 데 집중하길 원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디오 역시 아야바를 찾으러 가고 싶어 했지만 지휘관은 지금의 우선순위가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했다. 폭풍이 지나가면 그들은 즉시 떠나야만 했다. 디오가 화가 나서 걸어 나가자 지휘관은 그를 막아도 디오가 아야바를 찾으러 나설 것을 알고 있었다. 희나는 이제 의식을 되찾았고 아야바를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야바를 묶고 로봇을 확인하러 갔지만 로봇은 작동하지 않았다. 아야바의 로봇도 상황이 비슷했지만 그녀는 아야바의 가방을 안에서 꺼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총을 사용해 아야바를 제압했고 그는 여전히 이 사람이 자신이 알던 희나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 말하며 자신이 그가 알던 희나와 얼마나 닮았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희나가 아니었고 그를 전혀 몰랐다. 그녀는 그의 동급생이 아니라 공화국 군인이었다. 폭풍이 잦아든 것을 본 디오는 아야바를 찾으러 가고 싶어 했다. 프롬도 함께 갔고 지휘관이 수색 시간으로 딱 3시간만 준다고 디오에게 알렸다. 그동안 공화국 군인들은 여전히 팀장을 찾으려 했었지만 거의 흔적이 없었다. 아야바는 이제 자신이 알던 희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점들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이전의 희나를 정말로 만나고 싶어 했다. 갑자기 위에 있던 아야바의 로봇이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흙과 돌더미를 밀어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다. 두 사람은 탈출할 길을 파내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다. 희나는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고 아야바도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서 돕고자 했다. 그는 희나와 함께 파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파도 위에서 흙이 계속 떨어져 구멍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방향을 바꾸어 위쪽을 향해 파기 시작했다. 한편 비잔팀은 팀장의 로봇 잔해를 발견했고
엘프리데는 이제부터 그의 팀이 그 일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는 팀장이 전사한 것으로 결론이 나자 팀 전원이 희나를 찾으러 가도록 허락했다. 이 시점에서 아야바의 편은 산소가 바닥나고 있었다. 희나가 숨을 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아야바는 모든 힘을 다해 구멍을 팠다. 갑자기 그는 뚫고 나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았다. 두 사람은 휩쓸려 갔지만 아야바는 수영을 해서 희나를 수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해안으로 끌어냈고 그들이 뒤에 있는 보급품을 잃었다는 사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아야바의 로봇이 재작동했고 디오가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었다. 베라에 따르면 이것은 동기화된 로봇의 특별한 메커니즘이었다. 동기화 파동이 계속 방출되며 가까이 있으면 다른 로봇을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었다. 디오가 그곳 상황과 희나에 대해 물었지만 아야바는 위치만 알려주고 통신을 끊었다. 그는 희나가 이 통신장치를 사용해 팀원들에게 연락해 데리러 오게 하길 원했다. 그는 그녀가 포로로 잡히지 않도록 그녀를 보내주고 싶어 했다. 그녀는 비잔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디오의 팀이 먼저 도착했다. 희나를 보내기 전에 아야바는 이전 희나에게 속해 있던 머리핀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비록 그가 알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주고 싶어 했다. 디오와 팀이 아야바를 데리러 와서 로봇을 함께 가져갔다. 희나는 아야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그를 기억하게 되었다. 귀환하면서 아야바는 과거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거의 없었다. 부사령관은 같이 있는 동기와 로봇을 거의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박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부사령관은 하나의 동기와 로봇을 잃는 것이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과소평가했다. 베라는 아야바를 잃는 것이 그들의 카드가 사라지는 것이라 조금 짜증이 났다. 갑자기 한 교수가 연합선박을 방문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동기와 로봇 연구소의 소장이다. 따라서 이 통신 채널을 해킹하는 것은 그에게 작은 일이었다. 그의 항공기가 곧 도착했고 선박의 모든 이에게 따뜻하게 환영받았다. 그는 디오와 아야바가 동기화를 시연해주기를 원했다. 아야바는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와 마유는 직접 자신을 소개했다. 언급했듯이 그는 동기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었고 베라의 스승이었지만 동기화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준 기계를 만든 사람은 베라였다. 실험용 동기화 기계가 작동되었고 아야바와 디오는 최대 6분 동안 동기화되었다. 동기화가 끝난 후 디오는 아야바를 따로 만나러 갔다. 그 과정에서 디오는 아야바가 섬에서 희나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야바는 이를 인정했지만 자신이 알던 희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디오가 이제 그의 절망의 이유를 이해했고 아야바가 약하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디오의 말에 짜증이 난 아야바는 보복하기 위해 디오의 여동생 문제를 꺼냈다. 결국 그들은 싸움을 벌였고 팀원들이 개입해 그들을 말려야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진정시키기 위해 감금실에 가둬야 했다. 교수는 나중에 그들을 찾아왔고 아야바가 과거에서 온 것을 완전히 믿었다. 그의 가설은 동기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와 비슷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터무니없다고 말했지만 결국 실행 가능해졌다. 교수는 이제 그 기술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은 이유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학생 중 한 명이자 베라의 동창이 공화국으로 망명하면서 공화국이 이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이름은 한이었고 그는 여성 감독관의 임무를 막 검토했다. 한은 그녀에게 공화국의 함선을 파괴할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고 알렸다. 상부에서는 더 이상의 실패를 용납할 수 없었다. 알프레드는 팀에게 다가올 계획에 대해 설명했지만 여성 감독관은 자신이 이 임무의 지도자라고 말했다. 비자는 희나에게 어떻게 그들과 연락을 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아야바의 로봇을 통해 몰래 신호를 보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겨우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몇 분 뒤 다른 사람들이 아야바를 데려가려고 왔을 때야 그녀는 간신히 도망쳤다. 비자는 그녀의 말을 일단 믿고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다. 아야바와 디오는 임박한 공격에 대해 듣고 전투에 합류하기 위해 풀려났다.
지휘관은 이 상태에서 그들이 동기화하는 것을 허락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전투에 들어갔을 때 둘 다 개인적인 감정을 잠시 제쳐두고 싸움에 집중했습니다. 동기화는 여전히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둘 다 미사일을 격추시키며 방패의 에너지를 충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 파도가 지나간 후 비자는 아야바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디오는 지원하려 했지만 적 지휘관과 알프레드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둘 다 충분한 미사일을 격추시키지 못한 탓에 방패가 모든 것을 막지 못했고 과학자의 비행기가 맞았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에게 이를 숨기고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야바의 측은 적이 동기화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과학자는 최대 동기화 시간이 6분이라고 예측했으며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남짓이었습니다. 디오와 아야바는 전투 중에 다시 다퉜지만 그들의 논쟁은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는 동기가 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지만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초였다. 놀랍게도 시간 제한이 지난 후에도 동기화는 계속 활성화되어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적 측은 단순한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7분을 초과하자 여성 감독관은 너무 충격을 받아 디오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디오가 동기화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녀의 로봇을 파괴했다. 다행히 로봇이 폭발하지 않아 알프레드가 제 시간에 그녀를 구출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 후 철수했다. 과학자는 두 사람이 8분을 넘는 최고의 결과를 보자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송되었다. 공화국 측 지휘관도 교체되었는데, 즉 해임된 것이다. 공화국은 추가 지원군을 보냈고 이번에 지원을 온 사람은 다름 아닌 희나의 아버지였다. 다음 날 과학자의 장례식이 열렸고 디오의 아버지도 참석했다. 그날 디오, 아야바, 그리고 마유는 외출할 하루 휴가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할 때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했고 그 목록은 끝도 없었다. 세 사람이 출발할 때 지휘관이 장군을 만나러 왔고 그들에게 동기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결과를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아야바의 그룹이 막 물건을 한가득 산 뒤 그는 디오가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디오는 화가 나서 아야바에게 그의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혼자 떠났다. 아야바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계속 가버렸다. 잠시 후 그는 우연히 디오의 여동생 피오나를 만났다. 한편 베라는 선장에게 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를 천재라고 정의하며 그에게 굴복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기화 기계 제작에서 그보다 앞서 있었고 한은 아직 그것을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만약 이 기계가 그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는 분명히 그것을 새로운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다. 한은 이제 베라의 기술을 훔칠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했고 공화국의 기술로는 아주 간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희나의 아버지는 이제 그녀를 울프리드에게 훈련을 맡겼지만 곧 그들은 연합의 새로운 기지에 침투의 동기화 기술의 설계를 훔치고 가능하다면 아야바와 디오의 동기화된 로봇 2대를 모두 가져오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그녀는 아야바가 자신을 도와준 뒤 약간 죄책감을 느껴 임무에 참여할 자신이 없었지만 비잔이 나서서 희나와 함께 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요청했다. 이는 그녀를 돕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그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아야바는 피오나에게서 디오와 그의 아버지가 정오에 격렬하게 대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형제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하지만 피오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낯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 큰 소동을 일으키지 말라고 부탁했다. 디오가 정오의 늙은 집사를 만난 후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식사를 했지만 둘 중 어느 쪽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며 옛 기지에서 가족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디오와 아야바의 파동 불일치에 대해서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가능한 빨리 군인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야바는 그저 민간인일 뿐이며 만약 아야바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디오는 유일한 동기와 파트너 없이 쓸모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오는 아야바가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비록 디오가 짜증스럽다고 느낀 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야바는 전장에서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그는 디오를 이해했고 디오를 놓아주었다. 디오 역시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로 인해 디오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버지가 깨닫게 되었다. 그날 저녁, 아야바 일행은 디오의 여동생을 호텔로 데려다 주었고 우연히 그곳에서 그와 마주쳤다. 남매는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디오는 아버지와 화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야바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다고 느껴서 자신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유는 아야바의 영향으로 인해 디오가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믿었다. 다음 날, 두 친구는 다시 한번 지휘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테스트를 받았고 그는 동기화 과정에서 놀랍도록 낮은 지연 시간에 완전히 놀랐다. 하지만 두 소녀는 여전히 동기화에서 발생한 작은 차이점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그날 저녁, 공화국과 희나의 군인들이 기지 근처로 몰래 숨어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침투했다. 그 밤, 민간 항공기들이 화물 비행기로 위장한 채 불에 타면서 착륙 허가를 요청했다. 불을 끌어 달려온 군인들은 적군이 몰래 침투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침투하자 알프리는 모든 비행기를 폭파시키고 로봇들을 풀어 공격을 시작했다. 그 무리가 밖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동안 희나의 무리는 훔치러 갔다. 그 소식을 들은 지휘관은 아야바의 전체 무리를 호출해 모두 나누어 행동하라고 지시했으며 8대의 로봇만으로 공격하는 것은 너무 의심스러웠다. 동기와 능력을 가진 3사람은 로봇을 회수하러 가고 나머지 그룹은 침입자를 지원하고 제거하러 간다. 디오가 아야바에게 무기를 줬던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희나의 병사들은 두 로봇의 위치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여 해킹 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희나가 죄책감에 휩싸인 사이, 한 엔지니어가 그녀를 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총알을 막으러 나섰고 부상을 입었다. 병사들이 빠르게 들어와 유일한 탈출 경로를 차단하고 희나의 측이 더 깊은 곳으로 후퇴하게 강요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희나는 임시 피신을 위해 방으로 옮겨졌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희나에게 그녀가 그의 친딸이 아니라 전장에서 발견한 후 입양한 아이라는 진실을 밝혔다. 한편 아야바의 그룹은 로봇이 떨어져 길을 막아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희나의 아버지는 그녀가 떠나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가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떠나 아야바를 만났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야바가 아는 희나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생물학적 딸도 아니었다. 그때 바이스는 희나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필사적으로 수색하러 갔다. 아야바는 희나에게 그녀는 자신이며 원한다면 아야바와 함께 돌아갈 수 있고 그가 모두에게 설명하여 그녀가 연합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슨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킨 아버지를 배신하려고 한다고 제안하면서 그녀의 결정을 흔들리게 했다. 그는 아야바를 쏘기 위해 달려갔지만 디오와 프롬이 도착하여 바이슨을 밀어내고 희나를 데리고 도망치게 했다. 밖에는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미사일들이 그들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고 지휘선은 방패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아야바와 디오의 로봇이 도난당하자 선장은 그것들을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야바는 희나가 탑승해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 그는 희나가 공화국에 강제로 남겨져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디오도 지금 아야바를 막으면 앞으로 그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두 사람과 아야바가 나가서 그것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오래된 동기화 로봇 2대를 꺼냈다. 그들은 여전히 동기화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베라는 이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동기화를 했다. 동기화하자마자 두 사람은 두통을 느끼고 로봇들이 떨어지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앞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바이슨과 싸우는 동안 두 사람의 동기화 파동이 통제 한계를 초과하여 서로의 기억을 보게 되었다.
바이슨도 이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동기화 상태는 빠르게 무너져 바이슨과 희나가 소환되었다. 아야바와 디오는 그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조사에 소환되었을 때 두 사람의 지표는 여전히 정상적이었지만 디오는 기초 파동에서 더욱 멀어졌다. 하지만 그의 아야바와의 호환성은 향상되었다. 이후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제대로 대화했다. 한편 희나는 바이슨에게 아야바를 보호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아야바가 언급한 대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어젯밤의 사건이 밝혀지면 자신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후 닥터 핸드에게 동기화 파일럿 테스트를 받으러 불려갔다. 그는 그녀에게 이 실험에 참여할 것인지 고려할 시간을 주었고 그녀의 정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며 속였다. 이 시간 동안 디오는 지휘실에 아야바가 과거에서 왔다는 말이 사실이며 자신도 실제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했다고 알렸다. 현재의 희나는 아야바가 시간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날 밤, 한은 알프레드에게 희나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동기화 파일럿에 자원했다고 알렸다. 이 말을 들은 바이스는 희나에게 따져 묻기 위해 갔지만 그때 그녀는 이미 세뇌되어 한의 거짓말만 듣고 있었다. 그는 또한 바이슨을 조종하여 희나와 함께 동기화 파일럿이 되도록 만들었다. 뇌파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실험에 자원했으며 동기화 과정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아야바 쪽에서는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그들이 공화국이 만든 거대한 포를 발견했다.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갑자기 오늘 아침 포의 에너지가 충전되기 시작하여 그들을 파견한 상관들이 걱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동기화 로봇도 완성되었으므로 그들은 전투에 나설 수 있었다. 로봇이 가져왔을 때 디오는 아야바에게 자신도 보호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희나보다 중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그 선택을 해야 한다면 아야바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고 디오는 그를 막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적은 연합의 함선이 접근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어떻게든 아직 남아있던 감독관은 이 기지의 지휘관에게 반격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바이슨과 희나는 동기화 비행을 준비했고 그녀는 이제 인형 또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리 프로그래밍된 로봇과 다를 바 없었다. 적은 이제 포를 장착하고 발사했으며 산을 뚫고 지나가며 그 경로에 있는 배들을 완전히 파괴하여 피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지휘함은 운 좋게도 탈출했지만 임무를 계속해야 했다. 알프레드는 신속하게 군에 합류하여 컨테이너 선박을 공격했다. 디오와 아야바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둘 다 전투에 참여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희나와 바이스는 전장에 들어가 연합의 배를 무너뜨리기 위해 앞으로 돌진했다. 적이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부사령관은 지휘함에 서둘러 포를 파괴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오와 아야바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세대 로봇 2대에 임시로 탑승했고 베라는 동기화가 완전히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했다. 희나는 로봇에서 충격을 받아 거의 의식을 되찾을 뻔했지만 한 박사가 만든 헬멧 때문에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 후 바이슨과 희나는 동기화를 했지만 도중에 희나는 무언가를 떠올리고 멈췄다. 그러나 한 박사는 제어를 강화해 희나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바이슨은 곧바로 지휘함으로 돌진해 공격하려 했지만 다행히 아야바와 디오를 위한 신세대 동기화 로봇이 도착했다. 그들은 로봇을 교체하고 즉시 동기화를 하여 싸웠다. 앞에 있는 두 로봇을 보고 아야바는 처음 과거로 돌아가 자신을 죽이려 한 자가 바이슨이며 다른 하나는 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기화된 로봇들이 전투를 벌이자 연방 측은 적의 우세를 1차 즉각 반격에 나섰다. 베라는 아야바와 디오에게 다른 쪽 파일럿 중 한 명이 강제로 동기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전해주었고 이를 이용해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아야바는 이것이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이 직접 가서 희나를 깨우겠다고 했다. 둘은 동기화를 해제하고 아야바가 희나에게 직접 접근해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야바는 희나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투영해 그녀를 깨우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동기화는 즉시 끊어졌다. 이를 이용해 듀오와 아야바는 재빨리 남아있는 캐논을 처리하기 위해 움직였다. 가는 도중 아야바와 듀오는 바이슨에게 가로막혔다. 그는 희나를 다시 붙잡아 강제로 동기화시키려 했지만 희나는 저항하려 했다. 아야바는 위험을 감수하고 희나와 동기화 신호를 보냈다. 희나는 아야바의 호출에 응답했고 그들은 곧 성공했다. 그들의 동기화율은 듀오와의 동기화율보다도 높았다. 그들은 이 합동 기술을 사용해 적의 대포 발사를 막았다. 엄청난 힘 덕분에 그 대포 발사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술과 대포 발사 사이의 반응으로 인해 다시 한번 공간 터널이 생겼다. 바이슨이 빨려 들어갔고 희나는 바이슨을 그대로 놔두면 그가 과거로 돌아가 아야바를 죽일 것임을 깨닫고 그와 함께 포털로 뛰어들었다. 아야바는 희나를 막으려 했지만 듀오에게 저지당했다. 그녀는 완전히 과거로 돌아갔고 아야바는 이제 희나가 시간 루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한 번도 그것을 막거나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결단을 내렸고 희나가 바이슨과 함께 돌진하려는 순간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듀오 역시 더 이상 아야바를 막지 않기로 했고 그와 함께 나라가 희나를 붙잡고 전력을 다해 바이슨과 맞섰다. 루프는 여기서 끝났고 동맹군은 빠르게 공화국의 대포를 격추시켰다. 연방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희나가 왜 아야바가 돌아가기 위해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아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게다가 지금 떠나면 자신을 그리워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함께하고 돌아왔으며 영화는 여기서 끝난다.